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을 하고 몇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 일을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저려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쉽지만 그 미움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요. 하지만 그건 아마 진심으로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움이란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여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기억 같은 것이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돌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 인생의 모든 고난이 그 사람 때문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미워했고 없는 셈 치고 살았고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인생은 이상하게도 미워하는 사람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순간을 만들어내더군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제 과거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제가 몰랐던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마주할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를 배우게 됐어요.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미움도 사랑처럼 결국은 이해와 용서로만 비워낼 수 있다고요. 예전엔 그 정확한 의미를 몰랐지만 과거의 문을 열게 된 그 일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습니다. 엄마는 가정주부였고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사랑을 주셨지만 아빠는 바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보단 밖에 있는 시간이 길었고 얼굴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게 어려울 정도였어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자전거도 타고 주말마다 외식도 간다며 자랑을 하는데 저는 내세울 만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라도 더 잘해야 아빠가 나를 좋아하고 자주 놀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쁨 받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한 번은 제가 받아쓰기 100점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 마침 아빠도 일찍 들어오셨더라고요. 아빠는 평소처럼 집에 들어오자마자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나 받아쓰기 100점 맞은 거 자랑해도 돼? 수영아, 지금은 좀 그렇고 아빠 피곤하실 텐데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자. 알겠지? 아빠는 항상 피곤했고 저는 늘 아빠의 눈치를 봤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 식구가 같이 밥을 먹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100점 맞은 받아쓰기 공책을 내밀며 말했어요. 아빠 이것 보세요. 저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받아쓰기 100점?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 정도는 학교 가면 다 아는 거지. 당연히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빠의 말은 찬물 같았죠. 당황스러움에 얼굴에 열이 확 올랐습니다. 그때 엄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며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수영이가 어제부터 아빠한테 자랑한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했다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뭐 틀린 소리 했어? 글씨 읽을 줄 알면 100점 맞는 게 당연하지.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국이나 더 떠. 엄마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그날 아침 이후로 저는 아빠와 눈을 마주치기조차 어색해졌습니다. 제가 9살이던 봄이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들 주말에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갔다며 신나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가족과 놀이공원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놀이공원 안 가? 다른 애들은 다 갔대.
나만 안 가봤어. 우리도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가자. 수영아, 너도 알잖아. 아빠 요즘 많이 바쁘신 거. 아무튼 이따가 저녁에 아빠 들어오시면 말해볼게. 그렇게 몇 년 만에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약속이 생겼습니다. 9살 제 생일날 세 식구가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죠. 그날이 오기 전부터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들뜬 마음으로 맞이한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다 같이 나가려는데 아빠의 전화벨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전화 같았습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통하는 아빠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잠시 후 아빠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요? 회사예요? 또 나오래요? 그냥 오늘은 좀 곤란하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날도 아니고 수영이 생일인데. 회사가 내 거야? 나오라는데 어떻게 그러냐?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뭐 일을 해봤어야지. 아휴. 당신은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알았어요. 그럼 일 보고 늦게라도 와요. 수영이랑 먼저 가서 놀고 있을 테니까. 알았죠? 회사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 기다리지 말고 둘이 놀아. 아빠는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눈물이 나왔죠. 서럽게 오는 제게 엄마는 둘이 가서 놀고 있으면 아빠가 올 거라고 달랬지만 그날 아무리 기다려도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아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날 울다 지쳐 잠들었던 저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할 집이 이상하게 시끄러웠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안방에서 엄마와 아빠의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화난 두 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아무래도 낮에 있었던 일 때문인 것 같았어요. 자세한 말들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아빠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엄마는 울먹였던 것만은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저는 거실에 조용히 서 있다가 무서워서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습니다. 괜히 내가 놀이공원 가자고 고집을 부려서 두 분이 싸우는 것 같아 죄송스러웠죠. 그날 이후로 두 분은 자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도 점점 사소해졌어요. 그리고 싸움이 끝나면 엄마의 얼굴이나 팔에 멍이 들어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는 별거 아니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점점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쩌다 들어오면 그날은 어김없이 큰 소리가 났습니다. 쾅 하고 문 닫는 소리, 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엄마의 울음소리.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없던 저는 매번 방 안에서 귀를 막아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참지 못하고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엄마는 벽 쪽에 밀려 있었고 아빠는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엄마 앞에 서서 아빠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엄마한테 그러지 마요. 네가 지금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거야? 너도 한번 혼나봐야 정신 차리겠어? 아빠가 제게 소리치자 이번엔 엄마가 저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김현태, 너 내 딸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봐. 그날로 진짜 끝이야. 와, 두 모녀가 아주 가관이다, 가관이야. 그래, 둘이 여자라고 한편이다 이거지? 좋아, 난 빠져줄 테니까 너희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봐. 어휴.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빠는 나가버렸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저를 끌어안은 채로 있었고 그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러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빠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엄마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외가가 있는 작은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이사 첫날, 저는 짐 정리를 하고 있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다시 못 보는 거야? 김수영, 엄마가 말했지. 이제 아빠는 못 보니까 아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말라고. 생각해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원래부터 없는 사람이라 치고 살아. 알겠어? 차가운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는 짐에 섞여있던 아빠의 흔적은 모조리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진 한 장 남겨두지 않았죠. 그날 이후 저는 엄마 앞에서 아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아빠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래도 아빠니까 혹시 제 생일날이라도 전화가 올까 기다리기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에게 서운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엄마와 둘이 사는 게 익숙해질 무렵에는 아빠라는 이름도 마음속에서 흐릿해졌습니다. 이혼 후 엄마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 버텨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던 엄마에게 세상은 너무 낯설고 냉정했죠. 그래서 돈이 될 만한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고 손에 물집이 잡히는 건 예산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던 엄마는 나중엔 간병인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계신 어르신을 부축하고 밤새 곁을 지키며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엄마는 몸을 아끼지 않고 하나뿐인 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엄마의 고생으로 저는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얼른 취업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엄청난 취업난이 시작됐어요. 수십 수백 장의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는 건 3군데도 안 됐고 그나마도 최종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저는 엄마 볼 낯이 없어서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3년을 보냈고 드디어 아주 작은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완전 작은 회사인데 그래도 지금 취업난 심한데 합격한 게 어디야. 어디라도 붙기만 하면 가야지. 그러면 다른 데도 더 넣어보면 어때? 우리 딸은 훨씬 더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취업 조금 더 늦는다고 해도 엄마는 괜찮으니까 말이야. 엄마, 나도 이제 돈 벌어야지. 언제까지 엄마한테만 의지하고 있을 순 없잖아. 하루라도 빨리 돈 벌어서 엄마도 돕고 싶어. 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고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웃으셨죠. 그 미소엔 기쁨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입사한 곳은 작은 회사였습니다. 직원은 6명 남짓에 사무실도 오래된 빌딩 3층 한 켠에 자리한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래도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설렜습니다. 회사원이라는 이름표가 생겼다는 게 신기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잡일부터 고객응대, 자료정리, 회계까지 직책만 사원이었지 사실상 뭐든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급여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야근 수당은 회사 사정상이란 말 한마디로 늘 미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사를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직 시장은 냉정했고 이력서에 이름도 생소한 작은 회사를 적어봤자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일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해결하려고 들른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백반집이었지만 음식이 깔끔하고 맛있었어요. 거기서 처음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식당 사장인 그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고 직원들과 함께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친절한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저희 가겐 처음이시죠? 오늘은 김치찌개가 특별히 더 잘 끓여졌으니 그거 드실래요?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고기 듬뿍 넣어드릴게요. 그는 항상 활기차고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인상 깊었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그 식당에 자주 가게 되면서 사장님과도 이름과 안면을 트게 됐어요. 그리고 회사 일로 지치거나 실수해서 속상한 날이면 퇴근 후 눌러 혼자 밥을 먹거나 가볍게 맥주도 한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김없이 제 옆에 와서 말을 걸었어요. 수영씨, 오늘은 얼굴이 좀 어둡네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요? 그냥 오늘은 좀 지치네요. 요즘 일이 많았거든요. 야근도 자주 했고요. 그래서 안 하던 실수도 했나 봐요. 저 오늘 주문량 실수해서 아주 크게 깨졌거든요. 지칠 땐 밥 제대로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배가 든든하면 마음도 조금은 편해지거든요. 그는 단순히 손님으로서의 예의를 넘어서 진심으로 사람을 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와 대화하는 게 편했고, 어느새 그 식당이 제 하루의 작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이야기도 가끔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저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식당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어릴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모아서 지금 이 식당을 차렸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언젠간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이 일로 꼭 성공할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런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반복하는 제 모습과 달리 그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땀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저와 식당 사장님은 어느새 가까워졌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종수였고 저보다 3살이 많았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회사 일은 여전히 고되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도 야근도 늘었지만 월급은 그대로였죠. 하루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사장님에게 푸념을 했습니다. 종수씨, 난 가끔은 그냥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취업 어려울 땐 세상에 어디 가도 다 비슷하겠죠? 왜요? 수영씨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거예요. 너무 겁내지 말아요. 도전이라도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럴까요? 괜히 관뒀다가 또 취업 못하고 백수로 살게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식당 아르바이트라도 써줄 테니까 걱정 마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봐도 수영 씨는 놓치고 싶지 않은 인재니까. 저 농담 아니에요. 완전 진심입니다. 그의 말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걸 그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이직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다 한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봤어요.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제가 다니던 곳보다는 조건이 좋았어요. 그곳에 이력서를 낸 뒤 며칠 만에 면접 제안이 들어왔고 그동안 쌓은 경력과 성실함 덕분인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엄마도 친구도 아닌 식당 사장 종수 씨였습니다. 그래서 곧장 그에게로 달려갔죠. 가게 문을 열고 제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오자 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수영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종수씨, 저 합격했어요. 이제 이 회사 관두고 이직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잘할 수 있다고 해준 덕에 용기 내봤어요. 그 말을 못 들었다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로. 합격한 새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직급도 체계적이고 업무도 분담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게 좋았지만 단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직하면 자주 가던 식당과 그리고 종수 씨와 멀어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마지막 출근 날 저는 자연스럽게 그 식당으로 향했고 종수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종수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앞으로는 예전처럼 자주 못 올 것 같아서 인사하러 왔어요. 저한테 신경 써준 거 절대 못 잊을 거예요. 저기 수영 씨,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앞치마를 벗어두고 나와선 제 손목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뒤편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나 수영 씨 좋아합니다. 수영 씨가 더 좋은 회사로 가게 돼서 축하는 했지만 이제 자주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수영 씨만 괜찮다면 가게 사장이랑 친한 손님이 아니라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놀라움보다 먼저 밀려온 건 이상하게도 오래 기다려온 말을 들은 듯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수 씨의 고백에 답했습니다. 종수 씨, 저도요. 사실 저도 종수 씨랑 자주 못 볼까봐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잘 만나봐요. 그날 이후 종수 씨와 저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그는 저보다 훨씬 바빴지만 제 일상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평일 하루 쉬는 날에는 항상 저를 데리러 와줬고 어쩌다 제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회사 앞으로 찾아와 자신이 직접 만든 도시락과 커피를 건네주었어요. 처음에는 그 세심함이 어색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다정함이 제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종수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티를 내지 않지만 제 표정 하나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채고는 했어요. 회사에서 일이 꼬여 속상한 날이면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있어 주었고 제가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오늘은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자며 이끌어주곤 했습니다. 종수 씨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제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갔고 사귀면 사귈수록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내 편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지 꼭 1년이 되던 날, 저는 종수 씨를 엄마께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엄마, 나 있잖아.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뭐? 아유, 수영아, 드디어 그 사람 데리고 오는 거야? 뭐야? 엄마, 나 연애하는 거 알고 있었어? 당연히 알고 있었지. 네가 소개해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어떤 사람이야? 착하고 따뜻한 남자야. 그리고 항상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고. 엄마도 분명 좋아할 거야. 그 말을 하고 며칠 후 주말, 종수 씨는 저희 집에 인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종수 씨를 맞이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훨씬 오래 주방에 서 계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 종수 씨는 정장을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종수라고 합니다. 아유, 어서 와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배고프죠?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많이 준비는 했는데 식당 한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되더라고요. 아닙니다, 어머님. 저 뭐든지 맛있게 잘 먹습니다. 종수 씨는 엄마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저희는 식사하는 내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의 표정만 봐도 그를 마음에 들어하는 게 티가 났어요. 엄마는 종수 씨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종수 씨는 사람이 참 성실하고 따뜻해 보이네요. 우리 수영이 밝고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리니까 앞으로 잘 부탁해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리고 수영 씨는 제가 평생 공주처럼, 여왕처럼 모시며 살 겁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엄마는 그의 대답에 웃음을 터뜨리셨고 종수 씨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그날 엄마의 얼굴엔 딸을 아껴줄 사람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 종수 씨와 저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서로의 인생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쯤 엄마는 여전히 간병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양원에서 근무한 지도 벌써 몇 년째였죠. 가끔은 야간 근무로 요양원에서 자고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통은 이틀에 한 번 정도였는데 그 시기에는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저는 엄마의 건강이 걱정됐습니다. 엄마, 요즘 요양원에서 자주 자고 오네. 그러다 몸 상하겠어.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괜찮아. 그냥 다른 사람 대신에 야간 근무 좀 서주는 거야. 수당도 받고 나야 좋지 뭐. 엄마는 그렇게 웃어넘겼지만 어쩐지 그 웃음이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몇 개월 뒤 저는 새로운 회사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일도 많고 바빠도 회사 분위기가 따뜻한 덕에 견딜 수 있었죠. 중소기업이지만 성장세도 뚜렷했습니다. 특히 사장님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평이 참 좋았어요. 직원들 이름도 다 기억하려고 애쓰셨고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직급에 상관없이 존댓말을 써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영업팀에 새로 들어왔다던 그 직원 맞죠? 이름이 아마 김수영 씨. 네, 맞습니다. 제 이름도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회사 직원인데 기억해야죠. 앞으로 잘 부탁해요.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요. 회사는 외국 바이어와의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사장님은 사무실보다 해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출장이 잦아 한 달 중 절반 이상은 해외에 나가 계셨습니다. 저희 엄마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데도 지치지도 않고 일하시는 사장님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고 저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직한 회사도 안정되고 연애도 순탄하게 이어지면서 저는 종수 씨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무사히 끝났고 예식장 예약에 드레스 투어까지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쁘면서도 설렜습니다. 그런데 청첩장이 인쇄되어 나온 날 문득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바로 아빠였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딸의 결혼 소식은 전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건 자식으로서의 도리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엄마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 소식 알아? 들은 거 없어? 뭐? 갑자기 아빠는 왜? 수영이 너 설마 결혼한다고 연락하려고 그래? 아서라, 하지마. 그 사람 이제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외동딸이 결혼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긴 좀 그렇잖아. 그래도 아빠인데 결혼식엔 부르는 게 자식된 돌이 아닐까 싶어.
그 사람 불러서 뭐하게. 됐어. 지금까지 아빠 노릇도 안 한 사람인데 자식된 도리는 무슨. 아휴. 엄마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보기 싫은 전 남편에 대한 반응이라기엔 엄마의 얼굴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엄마 몰래 아빠에게 연락이라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식에 오든 안 오든 그건 아빠의 선택이지만 적어도 제가 가정을 꾸린다는 소식은 전하고 싶었어요. 며칠 뒤 저는 구청을 찾아가 가족관계 등록부를 열람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확인을 했지만 종이에 적혀있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한 사실은 바로 아빠의 사망이었습니다. 아빠는 몇 달 전에 이미 돌아가셨던 거예요. 손끝이 덜덜 떨렸고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미워하면서도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 생각했던 아빠가 이젠 세상에 없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 사실을 엄마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녁을 먹다 말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야, 돌아가셨더라. 저는 이 말을 하면 엄마가 깜짝 놀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엄마의 대답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수영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뭐야, 엄마 이미 알고 있었어? 아니, 엄마는 말하기 곤란하다는 듯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거 알고 있었냐니까?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아무리 아빠가 밉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뿐인 자식인데 장례식이라도 갔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영아, 너한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 이렇게 된 거 너희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젠 너도 알아야겠네. 엄마는 20년 동안 감춰왔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아, 사실 너희 아빠 집안은 아주 보수적이었어.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 모두 아들 낳아야 한다고 얼마나 나를 달달 볶았는지 모른다. 다행히 빨리 임신은 됐는데 딸인 수영이 네가 태어난 거야. 나한텐 너무나 예쁘고 소중한 딸이었는데 그 집에선 무조건 아들만 바라더라. 그러면 딸 낳았다고 구박받은 거야? 그래. 너 100일도 안 됐는데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고 대일 아들을 낳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엄마도 처음엔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한 번 더 임신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쉽지 않았지. 유산도 한 번 했고. 그 뒤로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졌어. 엄마 그러는 동안 아빠는 뭐 했는데? 아빠가 중간에서 잘했어야지. 아유, 말도 마라. 너 낳고 제일 편한 게 네 아빠야.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울 정도로 차가워졌거든. 사실 네 아빠가 사업을 해보고 싶어 했어. 그런데 자금이 없으니까 너희 할아버지한테 손을 벌렸는데 뭐라고 하신 줄 아니? 돈 받고 싶으면 아들 낳으라고 했단다. 그 말에 너희 아빠는 완전히 미쳐버렸어. 할아버지 말 듣고 와서 아들 낳으라고 얼마나 닥달을 했나 몰라. 근데 내가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수영이 너 보면서 왜 하필 딸로 태어나서 자기 앞길 막냐고 뭐라는 거였어.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엄마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릴 때 엄마와 아빠가 사이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건 몰랐으니까요. 엄마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안타까웠죠. 유산을 한 뒤 엄마는 임신이 더욱 힘들어졌고 몇 년 뒤 아빠는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9살이 되었을 때 엄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영아, 9살 네 생일날 말이야. 그날 기억하니? 그때 우리 다 같이 놀이공원 가기로 했었는데 아빠 회사에서 연락 오는 바람에 엄마랑 나랑 둘이만 갔었잖아. 결국 아빠는 오지도 않았고. 그날 엄마는 아빠가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다는 걸 알게 됐어. 놀이공원의 모든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이더라. 그 여자 임신했었어. 그리고 며칠 뒤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대. 엄마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믿기 힘들었는데 불륜녀가 임신까지 했을 줄은 상상도 못 해본 이야기였죠. 엄마는 그때의 기억에 몸서리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따졌더니 네 아빠가 뭘 했는 줄 알아? 자기는 아들이 필요한데 내가 그걸 못 해줬다고 그래서 딴 여자 만난 거래. 그 말을 내 앞에서 당당히 하더라니까. 그날부터 너희 아빠랑 못 살겠더라. 그래서 수영이 너 10살 때 이혼한 거야. 그럼 아빠가 나를 버린 거네? 할아버지한테 사업자금 받으려고? 아빠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빠의 자식은 저밖에 없을 거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저 엄마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선택한 거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아빠가 갑자기 너무 미워졌습니다. 그래도 난 네가 딸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았다는 상처를 느끼게 하고 싶진 않았어. 그래서 이혼하고 네 아빠는 없는 셈 치고 살자고 한 거야. 아빠는 이혼하면서 그래도 제 양육비와 학비는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연락을 했는데 그것조차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날 이후 엄마도 더 이상은 아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딴 살림을 차리게 된 가족과 잘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년 전 엄마는 아주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아빠를 만나게 됐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돌보시던 분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고 하필이면 가족도 없는 분이라서 엄마가 병원에 오가며 돌봐드리게 됐는데 거기서 다 죽어가는 몰골로 병실에 누워있는 아빠를 보게 된 거죠. 그 인간 폐암 말기였대. 그래서 얼마 못 살 거라고 하더라. 가족도 없이 혼자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고. 폐암? 아니, 그리고 왜 혼자야?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내고 아들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들어보니까 사업하는 친구 보증서 줬다가 망한 탓에 불륜녀도 떠나버렸대. 심지어 자기 아들인 줄 알았던 애도 딴 남자애였다고 하더라. 그 여자가 돈만 보고 네 아빠를 속였대. 아빠는 그제야 엄마와 제게 미안함을 느꼈다고 해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이 혼자서 외로운 삶을 살았던 아빠는 결국에는 몹쓸병을 얻었고 곁에 아무도 없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려던 찰나 다른 사람의 간병인으로 온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였죠. 엄마, 그럼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있어준 거야? 그럼 어쩌니, 모르면 몰랐지. 그렇게 보고 나니까 불쌍한 마음도 들더라. 네 아빠 밉기는 했어도
마지막이 너무 초라하더라고. 그리고 수영이 네 아빠이기도 하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길 돌봐줬어. 엄마, 그러면 혹시 몇 개월 전에 엄마 자꾸 요양원에서 야근하고 자고 온 것도 다 아빠 때문이었어? 맞아. 그때 네 아빠 만난 거야. 그리고 그때 수영이 너 결혼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나 결혼한다는 거 듣고 아빤 뭐라고 했는데? 뭘 뭐라고 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해준 것도 없이 잘 컸다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는 하지 말라더라. 이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남겨줄 돈도 없는데 늙고 병든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진 않다고. 죽을 날 받아놓고 사람이 정신 차렸는지 수영이 너한테 제일 미안해하더라. 말을 다 마친 뒤 엄마는 안방으로 들어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왔고 그걸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네 아빠가 안치된 곳이야. 가보고 싶으면 한번 다녀오던가. 저는 주소가 적힌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죠. 어딘가 살아있을 줄만 알았던 아빠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도,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이유도 그저 충격이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며칠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납골당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정말 오랜만에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그날따라 평소와는 다른 복장이었습니다. 원래 편하게 입고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새카만 정장을 입고 있었죠. 김수영 씨 맞죠? 오랜만이네요. 회사 일은 잘 적응했습니까? 네, 다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사장님, 오늘 어디 중요한 데라도 가시나 봐요? 그래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장님의 표정은 어딘가 슬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엔 국화가 들려 있었죠. 대충 짐작이 갔기에 저도 더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과 헤어진 뒤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엄마가 알려준 주소에 적힌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걸어가서 마주한 건 투명한 유리관안, 쓸쓸하게 놓인 작은 유골함 하나였습니다. 아빠 이름 석자 외에는 아무런 장식도 글귀도 없었어요. 마치 아빠의 마지막이 이렇게 외롭고 쓸쓸했을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결국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죠. 오기 전에 눈물이 날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된 궁금증 하나가 끝났단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곧 결혼한다는 말 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한창 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가려고 하던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회사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내 친구를 보러 왔는데 김수영 씨는 무슨 일로? 그러셨구나. 저는 아버지 보러 왔다가 이제 막 가려던 참이었어요. 여기 이분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제 말을 듣는 순간 사장님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혹시 수영 씨 아버지가 김현태 맞습니까? 네, 저희 아버지 성함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세상에, 수영 씨가 현태 딸이라니, 이런 우연이 있나? 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오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사람을 만난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이게 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장님, 설명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버지랑 알던 사이셨어요? 내가 현태 그 사람 친구예요. 내가 어려울 때 유일하게 나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수영 씨 아버지 현태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 인생을 망치고 말았지. 내가 이 회사를 차리기 전에도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수영 씨 아버지가 보증을 서줬어요. 근데 크게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현태도 그 일로 전 재산을 전부 잃게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자 저는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엄마와 이혼하고 나서 친구의 빚보증을 잘못 써서 망했다는 이야기였죠. 그게 전부 사실이었던 겁니다. 사장님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현태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난 그게 너무 미안해서 다시 일어나면 현태 돈부터 다 갚고 망가진 인생을 제대로 보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을 듯이 고생해서 다시 성공을 하긴 했는데 현태를 다시 찾았을 땐 내가 너무 늦어버렸더군요. 혹시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있을 때 찾으신 거였어요? 맞아요. 몸도 거의 망가진 상태였고 가족도 친구도 없었죠. 그래서 내가 곁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일 때문에 몇 달간 해외에 가 있는 동안 현태가 결국에 떠나버렸더라고요. 현태한테 딸 이야기는 가끔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는 몰라도 항상 딸한테 미안하다고 했었어요.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죄스럽다면서요. 사실 저도 아빠가 돌아가신 걸 몰랐었어요. 얼마 전에 엄마한테 들어서 알게 됐어요. 아빠 마지막이 쓸쓸했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사장님 같은 좋은 친구분이 있어주셔서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과 저는 그리곤 헤어졌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장실로 들어가자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김수영 씨 어서 와요. 여기 앉아요. 현태 딸이면 나한테도 족하나 다름없는데 내가 말 편하게 해도 될까요? 그럼요, 사장님. 근데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오늘 내가 수영이 널 부른 건 말이다. 결혼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수영이를 도와주고 싶어서 불렀다. 어제는 다 말을 못했지만 사실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을 남긴 게 있어.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진 빈말이다. 그걸 갚겠다고 했더니 현태가 수영이 네 이야기를 꺼내더구나. 어차피 자신에게 진 빚을 갚아도 쓸 수도 없으니 대신 딸한테 주라고 말이야. 젊은 날 그렇게 버리고 와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 그거라도 남기고 싶다고 했어. 폐암에 걸린 아빠는 친구가 돈을 갚아도 쓸 수가 없으니 대신 자신의 딸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친구에게 유언으로 남긴 거였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자 사장님은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친구의 유언이기도 하고 갚아야 할 돈이기도 하니 수영이 네가 다 받아줬으면 한다. 결혼식 비용이든 새 집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든 전부 내가 해줄 수 있어. 그러니 부디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래도 사장님,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빠랑 연락 안 한 지도 20년이나 지났고요. 수영아, 너희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에게 해주는 거라 생각하고 부담 갖지 마라. 그리고 이게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니까.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저는 사장님께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낮에 사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아휴, 그 인간.
그래도 아주 염치가 없진 않구나. 엄마는 말이야, 네가 그 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 평생 해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아빠가 마지막으로 뭐 하나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런 유언을 남긴 게 아니겠니? 엄마도 우리 사정만 넉넉하면 너한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 그런 게 부모 마음이고, 그 돈도 네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빠도 엄마처럼 수영이 네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었을 거야. 엄마의 말에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아빠가 저를 생각한 마지막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젊은 날 하나뿐인 딸을 버리고 떠난 아빠와 조금이나마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반겨주셨어요. 아이, 수영이 왔구나. 그래서 어머니랑 상의는 해봤어. 네, 아빠의 뜻이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너희 아버지가 네 결혼과 새로운 삶을 응원한다고 생각하면 돼. 먼저 떠난 네 아버지도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거다. 이제 남은 건 수영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뿐이다. 저는 사장님이 아빠에게 갚아야 할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면 종수 씨가 살던 집에서 소박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 돈으로 훨씬 더 좋은 신혼집을 계약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저희는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종수 씨와 손을 맞잡고 입장하는 순간 식장을 가득 채운 축하의 박수 소리를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손을 잡을 남편과 함께 사랑과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거라고요. 그날 곁에는 없지만 아빠의 마음을 느끼며 감사와 감동 속에서 결혼식을 마쳤고, 이제 남편이 된 종수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이 일로 저는 아빠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숨겨주려 한 엄마의 마음도, 이혼은 했지만 후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죽어간 아빠의 마음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저희 부부에게는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울컥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엄마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엄마는 제가 좋은 부모가 될 거라며 크게 기뻐하셨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미움과 상처로 시작했지만 결국 용서와 사랑으로 끝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를 이해하게 되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고, 아빠를 용서하게 되면서 제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어둠도 비로소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그 끝에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와 주었으니까요. 아마 아빠도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보며 미소 짓고 있겠죠. 저는 그 믿음 하나로 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